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도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0건 넘게 늘어나며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미국 생산자 물가는 전달보다 0.5%포인트 낮아지며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트위터가 주식과 가상자산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트위터를 송금, 결제가 가능한 디지털 은행으로 만들려는 일론 머스크 CEO의 야심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규제 영향으로 올 1분기 중국의 대미 무역은 줄고 대러시아 무역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수장은 중국을 비롯한 채권국과 개발도상국의 채무 조정을 논의하는 데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오후부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오전부터 전라도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엔 충청과 경남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금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는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 물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인데요. 정단 캐스터, 우선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연달아서 공개되자 시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특히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우려하던 빅테크가 상승세를 주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나스닥 지수 2% 가까이 오르면서 1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큰 S&P 500 지수도 1.3%가량 오르면서 2월 이후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도 1.14% 강세였습니다. 이날 소외되는 섹터가 거의 없었습니다. 10개 섹터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전장에서 부진했던 재량 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이 잘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커뮤니케이션과 재량 소비재 2.3%씩 올랐고요. 정보기술이 1.9% 강세였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니까 연준이 긴축 사이클을 일찍 끝내지 않을까, 그렇다면 침체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에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시죠. 애플이 3.4% 올랐고요. 뒤따르는 빅테크 모두 올랐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했던 아마존이 4.6% 강세를 보였는데 AI 관련 기술 소식도 전했죠. 기술주 강세에도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없었습니다. 0.12% 하락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는 2.97%, 메타도 2.97%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0.97%, 1%가량의 상승세로 목요일장 마쳤습니다. 이날 시장을 띄운 지표 중에서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부터 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격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미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보면 전달 대비 0% 상승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3월 PPI가 실제로는 0.5% 하락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또 전달 대비 0.2% 상승을 예상했던 근원 PPI도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세 둔화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3월 PPI가 2.7% 상승, 또 근원 PPI 상승률이 3.6%로 내려왔죠. 생산자 물가 하락은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반겼습니다. 투자자들이 반긴 소식 한 가지 더, 바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노동시장 과열 또한 씻고 있다는 겁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지난 8일 기준 신규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으로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증가는 했지만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 걱정도 크게 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3,000명 감소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직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기준금리 전망치도 바꿨을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CME 패드워치를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현지 시간 오늘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죠.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1분기 S&P 500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초미의 관심사, 대형 은행이 스타트를 끊습니다. JP모건은 시가총액 기준 미국의 최대 은행이라는 점에서 또 웰스파고는 개인 부문 사업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데요. JP모건 체이스가 오전 8시 30분에 웰스파고는 오전 10시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의 물가 지표를 반기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시면 독일의 닥스 지수가 0.16%, 영국의 뿌지 지수 0.24% 올랐는데요. 야크 지수는 1.13% 강세였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미국의 경기 침체 경고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혼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죠. 비트코인은 현재 오전 6시 기준 3,980만 원대에서 거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장의 강세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왔을 텐데요. WTI가 1.32% 하락하면서 배럴당 8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8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3.449%를 기록했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을 하락하면서 3.97% 나타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이 연말까지 외환 스와프 거래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15원 넘게 급락하면서 1,31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와 비교하면 10,000건이 넘게 증가하면서 2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3월 생산자 물가는 3년 만에 최대 폭인 전달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달째 증가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1,000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 전문가들의 예상치 23만 5천 건보다도 4천 건이 더 많았습니다. IT 업계를 필두로 정리해고 움직임이 각 업계로 확산되고 있는 게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한 배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3,000건이 줄어든 181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도 나왔는데 이건 전달에 비해서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3월 생산 물가 지수 PPI는 전달에 비해 0.5%포인트 하락을 했고 전년 대비로는 2.7% 상승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지난 2월에 0.1% 하락에 이어서 2달째 하락세고 전년 대비로는 2.2%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CPI, 즉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소비자 물가도 둔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셈인데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도 전달보다 0.1% 상승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3월 CPI가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미국의 물가 지표들도 뚜렷한 둔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BG 임종윤입니다. 기자가 콕 집어 전하는 뉴스픽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에 이어서 금융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에 주식과 가상자산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는데요. 트위터를 송금과 결제까지 가능한 디지털 은행으로 만들려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야심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뉴스픽은 윤지희 기자와 트위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 기자, 사실 트위터 하면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여기서 이제 금융 활동까지 가능하게 하겠다, 이건 거죠? 네, CNBC에 따르면 트위터에 협약을 맺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트위터 사용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상품에 대한 시세 차트를 보고 주식, 가상자산까지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지금도 트위터에서는 S&P 500과 같은 주가 지수와 테슬라와 같은 일부 기업 주식의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할 수 있었던 거 영역이 조금 더 확장된다는 건데 이런 행보의 뭐 기저를 보면 은행업에 진출하려는 그런 머스크의 어떤 계획, 이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머스크는 지난달 트위터 2.0 비전을 발표하면서 사용자들이 트위터를 금융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머스크는 과거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팔의 전신인 X.com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초기 야심인 디지털 은행 꿈을 이후에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실제 트위터의 비전에 대해서 말할 때 중국 텐센트의 위챗을 롤모델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위챗은 모바일 메신저로 시작했으나 간편 결제, 이커머스, 예약 서비스, 게임 분야로 확장을 하면서 14억 명이 넘는 이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머스크는 트위터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트위터의 지금 가치가 10배인 2,500억 달러까지를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머스크가 이 슈퍼 어플리케이션, 슈퍼 앱을 암시하는 내용을 이제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머스크 제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야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머스크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슈퍼앱, 그러니까 메시징 시스템, 상품 결제, 원격 차량 호출 등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제공하는 앱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X.com 성공을 발판으로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우주 개발 업체인 스페이스 X를 창업했죠. 돌발 행동과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업계에 항상 관심을 끌고 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1위인 테슬라는 올해 들어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전기차 저가 경쟁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경쟁 업체들과의 격차를 벌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이렇게 머스크가 자동차, 우주 항공 산업에서 주로 경험을 쌓은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 은행 허가를 받을 때 금융당국의 어떤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업력이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질적인 분야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허가를 일단 받아야 되는데 각 주에 허가를 또 신청하고 또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현지 시간 13일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처음 유출된 온라인 채팅 서비스 대화방 운영자를 체포했습니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FBI 요원들이 매사추세츠 노스타이튼에 있는 자택을 수색해 용의자인 공군 주 방위군 소속 21세 잭 테세이라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LG 디스플레이의 핵심 생산 거점인 광둥성 광저우 제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생산 공장을 찾아 대외 개방 추진 현황과 또 제조업 발전 수준 등을 파악하고 관계자들과 한중 간의 우위를 강조하는 덕담을 나눴습니다. 시 주석이 집권 3기에 공식 돌입한 뒤 외자 기업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중 관계 중시 기조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증시 오늘장을 분석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CPI에 이어서 PPI까지도 크게 둔화하면서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시총 규모가 큰 빅테크를 중심으로 주가가 치솟았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전반적으로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특히 기술주가 있는 나스닥 쪽도 훨씬 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랜만에 좀 정체됐던 시장의 활기가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었고요. 특히 3월달 PPI가 전월 대비 0.5% 하락하면서 3년 만에 최대 하락치를 보여줬었고 게다가 예상보다 좀 더 크게 하락했다라는 쪽에서 물가 자체가 하락한 거에 대한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혹시나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에 대한 위축 기대감으로 해석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시장은 오히려 물가 자체에 대한 하락으로 생각을 했다는 쪽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난 소비자 물가지수와 관련된 CPI의 5%대 진입과 함께 그래도 시장은 좀 자신감을 얻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노동지표도 좀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
그러니까 20만 건대가 넘어가기 시작한다라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 다시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주범이었던 부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는 보여지는데, 하지만 나머지 또 지표들도 또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특히 근원 CPI 외의 항목들은 여전히 부담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유가 같은 경우가 오늘 일단 뭐 한 1%대 하락했긴 했지만 82.3달러대, WTI 기준으로 80달러대 이상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FOMC 회의도 5월 달에 나올 부분들 계속 주시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25bp 인상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하반기에는 7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 쪽으로도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변화인 만큼 어떤 이제 금리는 한번 올리겠지만 다 왔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지금 달러는 0.5% 하락해서 인덱스 기준으로 100.6, 그러니까 조만간 100대가 깨지느냐라는 부분들을 테스트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도 21원 가까이 하락해서 1301원까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구리 같은 경우도 1% 상승해서 4.12, 이 부분은 조금만 더 힘내면은 신고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된 부분을 애써 시장이 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리의 강세도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비트코인이 또 1%대 상승해서 3만 달러대를 다시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런 변화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인 유가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이 달러의 약세를 충분히 안고 변화가 나오고 있구나 한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오늘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 강세를 보인 가운데 아마존, 넷플릭스가 4.5%대가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을 받았고요. 하지만 엔비디아, AMD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쪽이 살짝 쉬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오히려 솔라이트 같은 경우 태양광 에너지 쪽,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커지면서 7% 이상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을 또 한번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좀 활기가 도는 시장이었는데 이 활기가 이제 금요일장까지 이어질지는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알리는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임박했잖아요. 지난달에 SVB 사태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현재 긴장감이 더 큰데, 특히 금융주가 시작이라서 좀 더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일단 오늘부터 발표되는 은행주들의 실적이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까지 계속 은행주 관련된 쪽의 실적 가지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마음을 턱 놓기에는 이번에 여러 가지 사태들이 지나갔었습니다. 특히 SVB 파산이라든가 관련된 또 지방은행들의 여러 가지 타격들이 있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어떤 대형은행들도 살짝 수혜를 본 가능성은 있겠죠. 자금들이 몰리다 보니까. 하지만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충당금을 더 쌓았을 수밖에 없는 현상들, 그리고 또 대형사들도 마찬가지로 채권의 관리가 아무래도 장기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평가 손실 같은 경우도 더 커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금융사들의 실적은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그런 쪽에서 뭐 시티 웰스파고 같은 은행에 대해서도 JP모건은 중립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쪽들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눈높이가 낮은 만큼 그거 대비해서 얼만큼 또 선전하느냐, 이것도 체크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밖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팩트셋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순이익 한 6.8% 감소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변화들 체크를 해야 될 텐데 눈높이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테슬라, 25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 또 실적이 발표될 텐데 작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69%대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몇 분기 전에는 거의 100%대 가까운 육박했던 수준이 지금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쪽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기대치가 낮다라는 쪽을 안고 들어갔는데 이 낮은 기대치보다도 못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냐 그러면 주가가 더 충격을 받겠죠. 근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선방한다라고 하게 되면 박질 수는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실적 전반적인 업이 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쪽을 안고 이번에 실적 시즌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론 좀 침착한 분위기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일을 냈습니다. 이번엔 트위터에서 주식과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에 담긴 슈퍼앱 X 개발 구상이 더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이용자들은 금융상품의 시장 가격과 거래 현황 등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과 기타 자산을 사고 팔 수도 있게 됩니다. 앞서 트위터를 디지털 은행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불과 며칠 전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아무런 설명 없이 X라고 올렸는데 해당 게시물은 12시간 동안 3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회사 미래 비전을 담은 트위터 2.0 계획을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머스크는 트위터가 단순 소셜미디어로 멈추지 않고 금융생활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회사 가치를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버금가는 2,500억 달러, 우리 돈 32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행보를 하나씩 짚어보면 이른바 머스크 제국의 퍼즐이 하나씩 맞추어집니다. 전기차 선두 테슬라, 또 우주선 발사를 앞두고 있는 스페이스X 같은 첨단 기술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두뇌에 칩을 심는 실험에 나선 뉴럴링크부터 하이퍼루프를 개발하는 보링 컴퍼니, 여기에 언론 역할, 이제는 금융권까지 노리는 트위터도 합세하며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 남부 텍사스에 도시까지 건설 중인데 시장을 선출하고 행정 조직까지 갖춘 완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챗 GPT 열풍 속 세계 최대 전자상 거래 업체 아마존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업들을 겨냥한 AI 클라우드 서비스 베드록을 선보였는데요. AI 챗봇 신드롬을 몰고 온 챗 GPT와 같이 텍스트 생성 AI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일반 이용자가 아닌 기업들이 이 자체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챗 GPT를 품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검색 시장 안방만인 구글이 발빠르게 경쟁에 나서는 사이 아마존은 인공지능 시장에서 다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고심 끝에 압도적인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클라우드 부분은 인공지능과 접목해 빈틈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걸로 보이는데요.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한 인공지능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애플이 차세대 생산 기지로 점찍은 인도에서 이 생산량을 대폭 늘리며 탈중국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인도에서 이 전체 아이폰의 약 7%, 우리 돈 9조 원어치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직전에 1%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애플은 깊어진 미중 갈등, 또 중국 제로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도시 봉쇄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자 그간 중국에 집중됐던 생산 기지를 넓혀가고 있죠. 특히 지난 분기 4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했을 때도 인도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팀쿡 CEO 역시 지난 실적 발표에서 인도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콕 짚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공급업체들은 현재 인도에서 약 6만 명의 직원을 고용 중이고 아이폰 11부터 최신 기기인 14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5년까지 아이폰 전체 제품의 25%를 인도에서 출하한다는 방침입니다. 인도 정부의 노력도 한몫했는데요. 이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비롯해 전자제품 공급망에 300억 달러를 들이는 등 애플 모시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대표 명품 기업이죠. 유럽 증시 시총 1위 루이비통 모에네시가 돌아온 큰손 중국 고객들의 활짝 웃었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을 올렸는데요. 매출은 1년 전보다 17% 늘어난 210억 4천만 유로, 우리 돈 30조 원에 달했습니다.
루이비통과 디올 등 패션 부문 매출 증가율이 18%로 높았는데요. 특히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풀면서 아시아 지역 매출이 크게 뛰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매출은 14% 늘었는데 직전 분기 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회복세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장자 크기원이 CFO는 중국 내 매출이 많이 늘었다며 올해 남은 기간 매출 전망도 좋다고 언급했는데요. 명품 시장은 수십 년간 중국인들의 소비 의존해 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까지 소비가 무너지면서 큰 타격을 받았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아시아 소비자들이 미뤄온 소비력이 치솟으면서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더리움의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완료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예치된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있게 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가격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대량 인출 사태 없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실행된 이후 30분 만에 5,400여 개, 우리 돈 130억 원어치의 이더리움이 출금 처리되기도 했지만 이후 네트워크와 가격 모두 안정을 되찾았는데요. 이더리움은 4%가량 상승하면서 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의 대장주 이더리움이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마무리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인출이 가능해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돼 펀더멘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은 이미 거래소에서 출금을 가능하게 했고 크라켄과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시행되자마자 출금 처리를 시작했는데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도 오는 19일부터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출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델타항공이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올해 1분기 3억 6,300만 달러, 주당 57센트의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조정 매출은 118억 4천만 달러로 집계돼 월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 2월 미국을 강타했던 폭풍으로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된 점, 또 치솟은 유가 여파로 비용이 크게 늘어난 점이 꼽혔는데요. 연료 비용은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약 30% 높아졌고 운영 비용도 회사 추정치를 초과하며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델타는 올 여름 여행객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2분기 약 16%의 영업 마진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란 전망에도 금리 상승과 고물가 등 여파로 소비자들이 지갑 열기를 꺼릴 것이라는 우려에 델타의 주가는 목요일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이어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가 하락했다는 소식 앞서 확인하셨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21년 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죠. 이와 관련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상 연준은 긴축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높은 근원 인플레이션은 올해 지속되다가 내년에 차츰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ore inflation is still high, and it is sticky. So the Fed will have to persist in pushing it down. Why do we need that? Because without price stability, we don't have a sound foundation for growth. The Fed will continue to be guided by data. And as long as core inflation is not in the territory it has to be, the Fed will have to persist. What we expect is that this stickiness of core inflation is going to go through this year. Hopefully we would see it melting away next year. 인플레이션이 너무 빠른 속도로 하락해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경우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요. 앞서 연준도 3월 FOMC 의사록에서 은행 위기로 가벼운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죠.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에드 야데니 리서치 대표는 은행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깊은 경기 침체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연준은 은행 위기의 여파가 사라질 때까지 5%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ought it was a little strange, quite honestly, that the staff basically said because of the banking crisis, there could be a mild recession. Now, this banking crisis isn't over, and it could turn into an uglier banking crisis, in which case the mild recession would turn into an uglier recession. The Fed has to stay credible, and if they're going to stay credible, they said they want to get too restrictive, and then they would keep it there.
I think 5%, which is where they are in the Fed funds rate, I think that's restrictive enough. And I think it needs to go sideways for a while until there's more evidence of how the banking crisis is unfolding. 한편 미국은 다음 날 주요 은행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합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업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미국 주식 책임자는 올해 실적 전망치가 여전히 너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전망치가 10%는 더 하향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I think 2023 estimates are still a little bit too high, and we're expecting to see about, another 10% downside to full year estimates. For the quarter, we've seen analysts get pretty aggressively negative heading into the quarter, so I think we could actually, see earnings meet expectations or maybe even beat them a little bit. But I think the focus this quarter is going to be on guidance on how credit conditions are affecting corporate spending.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까지 하락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죠. 리차드 피셔 전 미국 댈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며 또 한 번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상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t seems most likely. Again, they have to make sure that they have slayed the inflation dragon. 5% is nowhere near their 2% target. The direction seems to be in that direction, but the speed with which it is approaching that desirable target, or at least the certainty that it's going to get there eventually, is still pretty slow. So I think there still is a reasonable probability they'll do another 25. I would be advocating for that if I were still sitting at the table. And I think the markets can take this. 한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도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0건 넘게 늘어나면서 2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미국 생산자 물가는 전달보다 0.5%포인트 낮아지며 3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트위터가 주식과 가상자산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트위터를 송금과 결제까지 가능한 디지털 은행으로 만들려는 일론 머스크 CEO의 야심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규제 영향으로 올 1분기 중국의 대미 무역은 줄고 대러시아 무역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수장은 중국을 비롯한 채권국과 개발도상국의 채무 조정을 논의하는 데 진전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오후부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오전부터 전라도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과 경남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동아일보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대신 마이애미와 오스틴이 새로운 테크허브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실리콘밸리 엑소더스 수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미 스타트업 시장 조사 업체 피치북 데이터에 따르면 마이애미에 투자된 금액은 2020년에서 2022년 278%나 늘었지만 같은 기간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상승률은 19%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실리콘밸리 투자액은 2012년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기업이 마이애미나 오스틴으로 떠나는 이유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확대 및 부동산 가격 급등과 더불어 범죄율 급증이 꼽히고요.
공화당세가 우세한 플로리다와 텍사스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캘리포니아보다 방역 관련 제한 조치가 적었고 가상자산이나 웹 3.0 같은 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덜한 점도 또 다른 실리콘밸리 엑소더스 배경으로 지목됐다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20년간 보유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주식을 대부분 매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소프트뱅크는 올해 들어 선불 선도 계약을 통해 알리바바 주식 72억 달러, 약 9조 5,450억 원어치를 매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가 현재 보유 중인 알리바바 지분은 3.8%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에도 알리바바 지분을 23.7%에서 14.6%로 축소해 340억 달러, 약 45조 원의 현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와 알리바바의 20년 인연은 중국 당국의 빅테크 규제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의 수요 부진으로 알리바바 주가가 폭락하자 사실상 끝이 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비전펀드 사업 부문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알리바바 지분 매각 등을 통한 현금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으로 매일경제신문은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공단과 350억 달러 규모 외환 스왑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과 올해 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 스왑 거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대로 급등하자 10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스왑을 더 확대한 겁니다. 이번 조치로 해외 투자를 늘리는 국민연금은 필요한 달러를 한은에서 빌릴 수 있어 환율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원화 약세가 더 심화할 가능성마저 제기되자 외환당국이 스왑을 통해 원화값 방어에 나선 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스왑 소식에 전날보다 15원 30전 내린 1,310원 4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달 중 발표될 올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이 킬로와트 시당 10원 미만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어제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동행 기자단과 만나 최종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일단 2분기 요금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인상폭은 한 자릿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킬로와트 시당 최소 11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이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우려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동아일보는 전기료 인상폭이 10원 미만으로 결정된다면 한전의 재무 상황이 개선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는 건설업계가 부동산 시장 침체에 자금 경색,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삼중고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미분양 물량은 지난 2월 75,438가구로 1년 전보다 199% 급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분양 우려는 이른바 돈맥 경화를 불렀고 아예 미래 먹거리인 신규 수주를 포기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2월 건설업체의 국내 주거용 건축 수주액은 7조 3,50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6% 줄었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건설사 22곳의 지난해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22% 감소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2, 3년 전 수주한 사업장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신규 수주가 계속 줄고 집이 안 팔리면 업계 상황이 갈수록 나빠질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중소건설사의 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달 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국내 기업인 70여 명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재계 등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구성하는 경제사절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장들도 일정을 함께 소화할 계획이며 이들을 포함한 재계 주요 인사들은 오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백악관 국빈 만찬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대구가 함께 추진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나란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항 이전과 건설 비용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예비 이전 후보지나 민간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남은 만큼 실제 공항 이전과 건설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수수료 40억 원을 빼돌려 아파트를 매매한 새마을금고 전직 또 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모 씨와 A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B지점 여신팀장인 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10개월간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를 자신들의 아내 명의로 세운 회사의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빼돌리고 아파트와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사이트 누누TV가 오늘부터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누누TV를 운영하는 스튜디오 유니버셜은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전방위 압박에 심사숙고했다면서 오늘 오전 0시부터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사이트를 처음 개설한 누누TV는 지난달 영상 저작권 보호협의체의 고발로 현재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오후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오전부터 전라도와 경남 서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과 경남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7에서 23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의 주요한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PPI 물가, 소비자 물가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PPI도 둔화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박사님. 네, 생산자 물가라고 하는 PPI 물가가 방금 나왔는데요. 이 물가 전년 동기 대비 2.7% 올랐습니다. 우리 물가하면 2%가 억제 목표다라는 이런 오랜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물가 억제 목표와 관련해서는 생산자 물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는 소비자 물가 기준인데 어쨌든 그러나 2.7%로 상승률이 둔화됐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자,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 것은 전월 대비인데요. 전월 대비에서는 마이너스 0.5, 물가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난 12월 달에도 이런 현상이 한번 있었죠. 네. 그러다가 1월, 2월 다시 올라갔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바로 이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물가가 디스인플레가 시작됐다. 디스인플레 has started라는 이런 표현까지 써서 상당히 흥분됐었습니다만은 이게 1월 달, 2월 달 다시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다시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뭐 상당히 이제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또 그런 지적이 한편에서는 나오는 게요.
헤드라인 물가는 떨어졌는데 근원 물가, 그러니까 코어 PPI, 핵심 물가라고 하기도 하죠. 에너지나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CPI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원 물가는 헤드라인 물가보다도 오히려 더 오르는, 그래서 이제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는데요. 사실 인플레와 또는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근원 물가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나 식품 가격은 전쟁 상황 이런 게 따라서 급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화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근원 물가고, 이 바로 근원 물가가 물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다 이러는데, 오히려 근원 물가가 올랐다. 네. 이런 얘기는 물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원 물가와 헤드라인 물가에 왜 이렇게 큰 간격 차이가 나타나느냐? 한마디로 국제 유가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곳에서는 국제 유가가 너무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감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국제 유가가 좀 다시 $80 이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현재 물가 지수, 3월달 물가 지수가 반영됐던 지난 3월 달에는 국제 유가가 상당히 떨어졌단 말이죠. 요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헤드라인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더 크게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또 국제 유가는 최근에 와서 지금 상승 반전이 됐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결코 물가가 안정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전문가 분석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 시카고 CME 패드워치 상에 보면요, 5월달 FOMC는 금리 0.25% 그대로 인상할 것이라는 쪽에 약 60% 정도의 지금 비중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것은 적어도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CPI나 PPI의 헤드라인 물가 하락은 실제로 인플레가 잡혔다는 그런 신호라고 보기 어렵다. 네. 그리고 오히려 근원 물가를 더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원 물가가 오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주거비 중에서도 월세 가격인데요. 지금 월세 가격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 물가 여전히 잡히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하락세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아직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이런 PPI 물가의 헤드라인 물가의 하락세, 또 그다음에 고용이 어느 정도 잡힌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가 오면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말 그대로 기대와 또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IMF 경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에 또 경고장을 날렸죠. 예, 지금 미국 경제가 과연 물가를 잡으면서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물가는 조금 내려가지만 하드 크래시,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가장 큰 포인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지금 CG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 기타 고피나트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했고, 최근에는 행정적으로도 승진을 해서 제1부총재를 맡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CNBC와 인터뷰를 해서 IMF가 최근에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올린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좀 좋아진 것을 반영해서
1.6%로 올렸다. 우리나라가 1.5인데 우리나라보다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더 좋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일단 고금리,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한 경기의 급격한 추락,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하다. 특히 고용 지표가 굉장히 지금 뜨거운데 이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어려운 것은요. 지금 만약에 물가를 완전히 잡았다라고 한다면 고용이 좀 무너졌거나 경기가 침체하면 다시 금리 인하를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다시 경기를 반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근원 CPI나 근원 PPI 전혀 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가 있거든요. 실제적인 물가는 더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는 빠진다. 이러면 미국의 연준은 물론이고 경제 당국에서 어떤 손을 쓸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장률은 나빠지고 물가는 오르는 이런 상황. IMF는 여기에 대해서 뭐 단정적으로 미국 경제가 하드 크래시를 한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하드 크래시의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네. 여전히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쪽에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예의주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중국 싫어요. 키워드가 좀 다소 노골적인 것 같은데 미국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 중국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의 이미지,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 또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는 뭐 이런 것을 정례적으로 조사 연구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네. 자, 지금 비우호적 중국 싫어요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무려 83%입니다. 네.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높아져 있습니다. 중국 좋아요 14%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비우호적, 우호적 이것은 단순 싫어요, 단순 좋아요인데 중국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바라보는 시각 이것도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 막대 그래프의 아래쪽 부분에 좀 적색 가까운 색깔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중국 싫어요를 38%네요. 넘어서서 중국은 우리 적이다. 근데 이게 38%, 이것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네. 청색이 중국은 우리의 경쟁자다. 이런 뭐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어떤 주황색 시각은 중국은 우리의 파트너다. 근데 이게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대목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지금 무역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켰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속화시켰다? 겉으로 보면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일으킨 중국의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이렇게 중국 때리기 카드를 쓰는가? 여론 정치를 하고 미국의 국민들의 표에 의해서 정권이 오락가락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바로 미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 저도 미국서 오랜 시간을 생활도 하면서 또 학교에 있으면서 간혹 가다가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길거리 가면서 봉변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You Chinese라는 얘기. 네. 이 대목 아주 엄청난 얘기입니다. 최근에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중국 이미지 많이 저상이 됐고 또 시진핑 주석의 독재 이미지 그 밖에도 뭐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이 정폭이 됐습니다만 특히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런 것은 미국 중산층들에게는 아주 각인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인권 탄압, 군비 확장, 또 중국 굴기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 중국 공포심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 내의 반중 정서가 확산되면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나오든 네. 그 정치인은 중국 때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미중 관계
항로가 결코 탄탄치 않다. 앞으로도 상당한 미중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고 시그널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양국에 낀 우리나라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시진핑 레드카펫. 시진핑 주석이 최근 들어 각국 정상들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박사님. 예, 요즘 중국 베이징은 몰려드는 전 세계 각국 국가 정상들 또 그를 환대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레드카펫 제공 등으로 연일 뜨겁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3년임에 성공한 이후에 전 세계 국가 정상들을 연이어서 초청을 하는 그런 초청 외교의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왔어요. 바로 지난주에는 마크롱이 왔죠. 자, 최근에 온 사람 한번 볼까요? 독일 숄츠 총리 정상회담을 베이징에서 했습니다.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 브라질 룰라 대통령,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 또 유럽연합의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유럽연합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리센퉁, 이브라임 말레이시아 총리까지 왔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중국의 어떤 폐쇄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세계의 중재자로서 세계의 리더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또 중국의 독재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다른 나라 정상을 불러서 좀 돌파하려는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혹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망루에 올라가서 중국 인민군을 사열하는 장면 혹시 앵커님 기억나세요? 기억은 나고 있습니다. 뉴스가 기억나네요. 그때 너무 어릴 때 아니었습니까? 뉴스를 근데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 이건 농담이고요. 2015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2015년 8년 전인데요. 2015년 9월 3일이었죠. 9월 3일이 중국에서는 가장 크게 치는 중국의 국경일, 전성절입니다. 일본을 항복을 받았다는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저 자리에 갔는데 당시에요. 서방 국가에서는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많은 정상들을 불렀는데 대부분 친중 국가들만 왔는데 거기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아주 큰 환대를 레드카펫 환대를 받았어요. 갔다 오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한중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지금까지도 지금 독이 든 사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왜 초청했냐. 사드 배치하지 말라는 그 어떤 부탁. 그것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더 큰 보복. 지금까지도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맞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레드카드, 중국의 저 환대 속에서는 그 안에 중국의 엄청난 요구도 있고 독이 있다. 지금 중국을 방문하는 각국의 정상들 엄청난 선물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올 그런 경제 협력이 다른 나라로 가는 측면도 있고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시련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시진핑의 이 레드카펫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그 안에는 어떤 독이 들었을지 같이 한번 곰곰이 따져볼 필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환율 빨간불, 환율 초비상사태라고요. 환율이 작년에 오르던 것에 비하면 사실 최근의 환율 상승은 그렇게 폭은 크지가 않습니다. 1,300원대에서 조금 위로 오르고 있는데 이 대목을 비상사태로 보는 이유는요. 지금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 달러 가치 많이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란 지표로 보면 10%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미국 달러 가치에 연동돼서 환율이 결정되는 우리 원화 입장에서는 원화 환율도 10% 원화 환율이 가치가 올라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도 환율이 떨어져도 지금은 1,250원쯤 왔었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1,300원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달러에 비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하고 한국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나라 환율이 힘을 못 쓰는가? 이 대목에 좀 우리 비상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IMF가 연속으로 한국 성장률을 4번씩이나 하향 조정하는 등의 어떤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현재 지금 환율이 힘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 결국은 반도체 부진에 의한 수출 부진, 거기다가 무역 수지 적자, 경상 수지 적자, 또 IMF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이 부동산 PF의 부실, 자, 이런 한국 경제의 빨간등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크게 문제는 이렇게 밖에서는 한국 경제를 한국 경제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내에서는 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주가도 오르고 계속해서 어떤 축제 파티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특히 정부 당국의 안이한 자세, 한국 경제 문제 없다, 세계 경제 잘 안 되니까 조금 안 되는 거일 뿐이다라는 그런 안이한 자세가 혹시 원화 환율을 더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오늘의 키워드 PPI 물가, IMF 경고, 중국 싫어요, 시진핑 레드카펫, 환율 빨간불.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도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0건 넘게 늘며 2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는 전달보다 0.5%포인트 낮아지며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트위터가 주식과 가상자산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트위터를 송금, 결제가 가능한 디지털 은행으로 만들려는 일론 머스크 CEO의 야심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규제 영향으로 올 1분기 중국의 대미 무역은 줄고 대러시아 무역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수장은 중국을 비롯한 채권국과 개발도상국의 채무 조정을 논의하는 데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오후부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오전부터 전라도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엔 충청과 경남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아침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는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 물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선행지표로 통하는데요. 정단 캐스터,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연달아 공개되자 시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특히 긴축 사이클이 곧 종료될 것이란 기대감에 빅테크가 상승세를 주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오르면서 1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큰 S&P 500 지수도 1.3% 오르면서 2월 이후 최고치에서 마감했고요. 다우 지수 1.14% 오르면서 34,000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날 소외되는 섹터가 거의 없었습니다. 10개 섹터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전장에서 부진했던 커뮤니케이션, 대량 소비재, 정보기술 모두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니까 연준이 긴축 사이클을 일찍 끝내지 않을까, 그렇다면 침체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함께 보시죠. 애플이 3.4%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아마존까지 모두 크게 오른 가운데 아마존의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컸었죠. 이어서 기술주 강세에도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의 상승세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0.12%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3% 가까이 올랐고 메타도 2.9% 강세였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소폭 상승 마감을 했죠.
이날 시장을 띄운 지표 중에서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부터 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격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미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보면 전달 대비 0% 상승을 예상했던 3월 PPI가 실제로는 0.5% 하락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또 전달 대비 0.2% 상승을 예상했던 근원 PPI도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세 둔화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3월 PPI가 2.7% 상승, 또 근원 PPI 상승률이 4.5에서 3.6으로 내려왔죠. 생산자 물가 하락은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투자자들이 반긴 이유입니다. 투자자들이 반긴 소식 한 가지 더, 바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노동시장 과열 또한 씻고 있다는 겁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지난 8일 기준 신규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으로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증가는 했지만 또 역사적으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 걱정도 크게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3,000건 감소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직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에 기준금리 전망치도 바뀌었을지 한번 봤는데 재미 패드워치를 보니까 아직까지 선물 시장에서는 베이비 스텝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오늘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1분기 S&P 500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초미의 관심사, 대형은행이 스타트를 끊습니다. JP모건은 시가총액 기준 미국의 최대 은행이라는 점에서, 또 웰스파고는 개인 부문 사업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데요. JP모건 체이스 오전 8시 30분에, 웰스파고가 오전 10시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의 물가 지표를 반기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까크 지수가 1% 넘게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중국 리오프닝 수혜를 입은 명품주가 어닝 시즌에서 활약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시아 증시는 미국의 경기 침체 경고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오전 7시 기준 3,990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또 전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겠죠. WTI가 1.32% 하락하면서 배럴당 8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86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에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자 금값도 오름세였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3.449%를, 2년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면서 3.968%를 기록했는데요. 10년물 오르고 2년물 내려왔으니까 스프레드는 더 작아졌을 겁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이 연말까지 외환 스와프 거래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15원 넘게 급락하면서 1,31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0건 넘게 증가하면서 2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3월 생산자 물가는 3년 만에 최대폭인 전달보다 0.5%포인트 하락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우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달째 증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했는데 23만 9천 건으로 나와서 한 주 전보다 11,000건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전문가 예상치 23만 5천 건보다도 4천 건이 더 많습니다. IT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고 움직임이 이제는 다른 업계로 좀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로 설명이 좀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최소 2주 이상의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3,000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81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도 나왔는데 이건 전달에 비해서 또 떨어졌다고요? 예.
노동부의 발표인데요.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달에 비해서 0.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2.7% 상승을 했는데요. 전달에 비해서는 지난 2월에 0.1%포인트 하락에 의해서 두 달째 하락세가 이어졌고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2.2%포인트는 한 달 전에 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CP가 이 CPI 즉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생산자 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앞으로 소비자 물가도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고하는 셈인데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도 전달보다 0.1% 상승하기는 했어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3월 CPI가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미국의 물가 지표들도 고용 지표에 이어서 뚜렷한 둔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BS BG 임종윤입니다. 기자가 콕 집어 전하는 뉴스픽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에 이어서 금융으로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에 주식과 가상자산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트위터를 송금과 결제까지 가능한 총체적인 디지털 은행으로 만들려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야심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픽은 윤지혜 기자와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 기자, 트위터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금융 활동까지 가능해진다는 겁니까? 네. CNBC에 따르면 트위터에 협약을 맺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밝혔는데요. 트위터 사용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 상품에 대한 시세 차트를 보고 주식과 가상자산까지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지금도 트위터에서는 S&P 500 지수와 같은 내용과 테슬라와 같은 일부 기업 주식의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이런 행보, 기존에는 은행업에 좀 진출을 해보겠다라는 그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 다 반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머스크는 지난달 트위터 2.0을 비전을 발표하면서 사용자들이 트위터를 금융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크는 과거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팔의 전신이죠. X.com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초기 야심인 디지털 은행 꿈을 이후에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트위터의 비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중국 텐센트의 위챗을 롤모델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위챗은 모바일 메신저로 시작을 했으나 간편 결제, 이커머스, 예약 서비스, 게임 분야까지 확장을 하면서 13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머스크는 또 이렇게 트위터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트위터가 지금 기업 가치의 10배인 2,500억 달러 가치를 지닌 회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머스크가 기업 가치가 폭등할 거라고 주장하는 게 늘 하는 단골 멘트지 않습니까? 시장의 관심을 받기 위한. 네. 진정성은 또 지켜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사실 얼마 전에는 슈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아미자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거 보면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해서 머스크 제국을 그야말로 만들겠다 이런 야욕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머스크가 모든 것이 가능한 슈퍼앱, 그러니까 메시징 시스템, 상품 결제, 원격 차량 호출 등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제공하는 앱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X.com 성공을 발판으로 전기차 업체 테슬라, 우주개발 업체 스페이스X를 창업했죠. 돌발 행동과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업계와 이게 관심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1위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정책을 펼쳤고 전기차의 저가 경쟁을 부추기기도 했는데요.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경쟁 업체들과 격차를 벌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다만 머스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우주, 항공 산업에서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디지털 은행 허가를 받을 때 결국 면허를 받아야 되는 승인 과정이 있고 이때 금융감독 당국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올 1분기 중국의 대외 무역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러시아와의 교역은 활발했던 반면에 미국과의 교역은 좀 부진했는데요. 한편 국제사회가 빈국들의 채무 조정 문제 해결에 착수한 가운데 최대 채권국인 중국의 조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중국의 올 1분기 대외 무역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1분기 중국의 대외 교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감소한 반면 러시아와의 교역 규모는 우리 돈 70조 원에 달하며 1년 전보다 50%나 넘게 증가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유를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교역이 활발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3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4.8% 급증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글로벌단에서는 빈국들의 채무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최대 채권국인 중국의 조치가 기대되고 있다고요. 네, 국제사회가 중국과 빈국들의 부채 구조 조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자개발은행들은 중국이 조치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해왔는데요. 현지 시간 13일 크리스틸나 게로기바 총재는 중국을 비롯한 채권국과 개발도상국의 채무 조정에 대해 낙관적인 문제 해결을 전망했습니다. 앞서 열린 원탁회의에서는 채무국뿐 아니라 중국과 민관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했고 양호성 차관을 통한 개도국 지원 방안이 논의되는 등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IMF는 최근 감소했던 전 세계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2028년까지 99.6%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과 맞먹는 수준으로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앞으로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와 채무 불이행 문제가 세계 경제의 또 다른 복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락하던 전세값도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에선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각각 7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 내용들은 오정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대출금리 얘기부터 하면 현재 전세대출의 금리 하단이 3%대까지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주요 4대 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한 달 사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고정형은 3.42%에서 5.04%, 변동형은 3.74%에서 5.26%인데요. 금리 하단과 상단 모두 0.6%포인트에서 0.8%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연환산 이율, 전월세 전환율보다 더 낮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매달 내야 할 대출이자보다 월 임대료가 싸지면 지난해부터 심화됐던 전세의 월세화도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한편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2% 떨어져 지난주보다 낙폭이 0.04%포인트 줄었습니다. 네, 금융권에서는 NH투자증권 또 신한투자증권에 부과된 과징금 수준이 이게 예상보다 더 높아진 거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는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6억 6,9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두 증권사에 부과한 과징금보다 1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파생결합증권, DLS 청약을 권유했는데요. 투자자 680명에게 261억 4천만 원을 모집하고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한 증권 청약을 권유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50인 미만 판매로 쪼개기를 한 데 대해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최종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췄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한국 성장률 하향 요인 중 하나는 예상보다 나쁜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IMF 측 설명입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 태평양국 국장은 반도체 사이클이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 국가인 한국의 수출과 투자 양쪽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 둔화와 긴축 정책, 주택 시장 조정을 언급하며 내수가 과거보다 약해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IMF는 지난 11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하면서 4차례 연속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산업계 소식도 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LG 디스플레이를 찾았다고요? 네, 지난 12일 시 주석이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생산 공장을 찾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관계자들을 만나 한중 우위를 강조하며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이 외국 기업을 공개적으로 방문한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첫 외국 기업 시찰에 한국 업체를 택한 건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탈동조화를 의식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의 반도체법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독소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이 꼽은 보조금 신청 요건의 4대 독소 조항은 우선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과 초과 이익 공유, 또 상세한 회계 재료 제출과 중국 공장 증설의 제한 등이 담겼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올해 TV 라인업을 소개하는 언박스 앤 디스커버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 삼성전자 법인은 삼성 네오 QLED 8K를 중심으로 행사장을 꾸리고 또 거래선과 미디어,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이 행사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열린 건 3년 만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일을 냈습니다. 이번엔 트위터에서 이 주식과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에 담긴 슈퍼앱 X 개발 구상이 더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이용자들은 금융상품의 시장 가격과 이 거래 현황 등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과 기타 자산을 사고 팔 수도 있게 됩니다. 앞서 트위터를 디지털 은행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불과 며칠 전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아무런 설명 없이 X라고 올렸는데 해당 게시물은 12시간 동안 3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회사 미래 비전을 담은 트위터 2.0 계획을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이 머스크는 트위터가 단순 소셜미디어로 멈추지 않고 금융생활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회사 가치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버금가는 2,500억 달러, 우리 돈 32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행보를 하나씩 짚어보면 이른바 머스크 제국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집니다. 전기차 선두 테슬라, 또 우주선 발사를 앞두고 있는 스페이스X 같은 첨단 기술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두뇌에 칩을 심는 실험에 나선 뉴럴링크부터 하이퍼루프를 개발하는 보링 컴퍼니, 여기에 언론 역할, 이제는 금융권까지 노리는 트위터도 합세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 남부 텍사스의 도시까지 건설 중인데 시장을 선출하고 행정 조직까지 갖춘 완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챗 GPT 열풍 속 세계 최대 전자상 거래 업체 아마존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기업들을 겨냥한 AI 클라우드 서비스 베드록을 선보였는데요. AI 챗봇 신드롬을 몰고 온 챗 GPT와 같이 텍스트 생성 AI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일반 이용자가 아닌 기업들이 자체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챗 GPT를 품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검색 시장 안방마님 구글이 발빠르게 경쟁에 나서는 사이 아마존은 인공지능 시장에서 다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고심 끝에 압도적인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클라우드 부분을 인공지능과 접목해 이 빈틈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걸로 보이는데요.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한 인공지능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애플이 차세대 생산기지로 점찍은 인도에서 이 생산량을 대폭 늘리며 탈중국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인도에서 전체 아이폰의 약 7%, 우리 돈 9조 원어치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직전에 1%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애플은 깊어진 미중 갈등, 또 중국 제로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도시 봉쇄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자 그간 중국에 집중됐던 생산 기지를 넓혀가고 있죠. 특히 지난 분기 4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했을 때도 인도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팀 쿡 CEO 역시 지난 실적 발표에서 인도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콕 짚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공급업체들은 현재 인도에서 약 6만 명의 직원을 고용 중이고 아이폰 11부터 최신 기기인 아이폰 14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5년까지 아이폰 전체 제품의 25%를 인도에서 출하한다는 방침입니다. 인도 정부의 노력도 한몫했습니다.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비롯해 전자제품 공급망에 300억 달러를 들이는 등 애플 모시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대표 명품 기업이죠. 유럽 증시 시총 1위 루이비통 모에네쉬가 돌아온 큰손 중국 고객들에 활짝 웃었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을 올렸는데요.
매출은 1년 전보다 17% 늘어난 210억 4천만 유로, 우리 돈 30조 원에 달했습니다. 루이비통과 디올 등 패션 부문 매출 증가율이 18%로 높았는데요. 특히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풀면서 아시아 지역 매출이 크게 뛰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매출은 14% 늘었는데 직전 분기 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회복세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장작 그 기원이 CFO는 중국 내 매출이 많이 늘었다며 오래 남은 기간 매출 전망도 좋다고 언급했는데요. 명품 시장은 수십 년간 중국인들의 소비에 의존해 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까지 소비가 무너지면서 큰 타격을 받았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아시아 소비자들이 미뤄온 소비력이 치솟으면서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더리움의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완료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예치된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있게 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가격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대량 인출 사태 없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실행된 이후 30분 만에 5,400여 개, 우리 돈 130억 원어치의 이더리움이 출금 처리되기도 했지만 이후 네트워크와 가격 모두 안정을 되찾았는데요. 이더리움은 4%대 상승하면서 $2,000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의 대장주 이더리움이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마무리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인출이 가능해지면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돼 펀더멘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비트고는 이미 거래소에서 출금을 가능하게 했고 크라켄도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시행되자마자 출금 처리를 시작했는데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도 오늘 19일부터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출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델타항공이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올해 1분기 3억 6,300만 달러, 주당 57센트의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조정 매출은 118억 4천만 달러로 집계돼 월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 2월 미국을 강타했던 폭풍으로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된 점, 또 치솟은 유가 여파로 비용이 크게 늘어난 점이 꼽혔는데요. 연료 비용은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약 30% 높아졌고 운영 비용도 회사 추정치를 초과하며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델타는 올여름 여행객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2분기 약 16%의 영업 마진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란 전망에도 이 금리 상승과 고물가 등 이 여파로 소비자들이 지갑 열기를 꺼릴 것이란 우려에 델타의 주가는 목요일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이어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가 하락했다는 소식 앞서 확인하셨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21년 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죠. 이와 관련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상 연준은 긴축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높은 근원 인플레이션은 올해 지속되다가 내년에 차츰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ore inflation is still high, and it is sticky. So the Fed will have to persist in pushing it down. Why do we need that? Because without price stability, we don't have a sound foundation for growth. The Fed will continue to be guided by data. And as long as core inflation is not in the territory it has to be, the Fed will have to persist. What we expect is that this stickiness of core inflation is going to go through this year. Hopefully we would see it melting away next year. 인플레이션이 너무 빠른 속도로 하락해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경우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요. 앞서 연준도 3월 FOMC 의사록에서 은행 위기로 가벼운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죠.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에드 야데니 리서치 대표는 은행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깊은 경기 침체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연준은 은행 위기의 여파가 사라질 때까지 5%대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ought it was a little strange, quite honestly, that the staff basically said because of the banking crisis, there could be a mild recession. Now, this banking crisis isn't over, and it could turn into
an uglier banking crisis, in which case the mild recession would turn into an uglier recession. The Fed has to stay credible, and if they're going to stay credible, they said they want to get to restrictive, and then they would keep it there. I think 5%, which is where they are in the Fed funds rate, I think that's restrictive enough, and I think it needs to go sideways for a while until there's more evidence of how the banking crisis is unfolding. 미국 투자관리회사 페이든 앤 라이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경기 침체를 예상했는데요. 60%의 확률로 내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피벗, 다시 말해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f you think about what the Fed is talking about, they see or they would like to have a period of slower growth, maybe even a recession, to achieve the end of bringing inflation down. They see it as perhaps a necessity. And some of the contraction that we are seeing in credit conditions, lending standards might aid in bringing inflation down more quickly. So I don't think they are going to pause and then pivot to forestall a recession. They might even welcome it to achieve the 2% inflation target because they're far away from that at the moment. So a recession is likely, I think, in the next year. I think that's right. Maybe a 60% chance is what we're putting on it. But inflation is too high for a pivot at the time being.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펼치면 좋은 투자 전략은 뭘까요? 미국 자산운용사 더블라인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때가 아니라며 방어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아직 은행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국채와 정부 보증채와 같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what's really shifted now is we've been exposed to this banking crisis that we had back in March. And, you know, as Warren Buffett was saying this morning, that, you know, we're not really out of the woods yet. And so I think what you really need to think about when it comes to your fixed income portfolio is the quality of the credit that you own here. To us, it's not the time to be adding to riskier positions. It's a time to be a little bit more defensive. And part of that defensive positioning includes owning things like treasuries and government guaranteed debt at this juncture, because really a lot of the risk markets aren't really pricing in the semblance of a recession.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일과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기업과 CEO 소식들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손정희 반도체 승부수, 두 번째로 빅테크 갑질 철퇴, 마지막으로 시진핑 깜짝 방문 관련 기업들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인텔이 영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ARM과 깜짝 동맹을 발표를 했습니다. 파운드리 1위인 TSMC를 잡겠다면서 분투하고 있는 2위 삼성전자에는 이번 동맹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사실 지금까지 파운드리 업계에서 인텔의 존재감은 별로 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ARM과 손을 잡으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반도체 업계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인텔은 원래 반도체를 만든 본고장이고 뭐 자신들 스스로는 반도체 아버지가 바로 인텔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PC용 어떤 CPU를 집중 생산하는 데 주력을 하는 바람에 팹리스라는 반도체 설계사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특히 이 모바일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한때는 파운드리 부분은 사실상 완전히 철수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틈을 이제 치고 들어온 게 TSMC고요. 또 삼성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메모리를 넘어서서 파운드리 쪽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을 하겠다 이랬는데 여기에 큰 변수가 하나 생긴 겁니다. 바로 ARM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ARM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특히 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칩셋 있지 않습니까? 그 칩셋 반도체의 그
특허의 약 95%를 장악하고 있는 거의 전부네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모바일 반도체, 모바일 CPU의 본고장, 거기 뭐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ARM이라는 회사를 거기에 실질적인 오너는 손정희 씨인데요. 이 손정희 씨가 엔비디아에 이것을 팔 때 바로 각국 금융당국, 공정거래당국에서 이것은 독점의 우려가 된다고 해서 거절한 가장 큰 이유가 엔비디아의 제조 실력과 이 ARM의 특허가 뭉치면 다른 회사가 다 무너질 수 있다. 그 정도로 파괴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ARM이거든요. 근데 ARM이 인텔과 동맹을 해서 파운드리에 본격 추진한다? 이러면 지금 파운드리에 1등 가고 있는 TSMC는 물론이고 파운드리 쪽에 한번 나가서 1등을 찾아보겠다는 삼성에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직격탄이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이제 2위 자리를 두고 인텔과 싸울 수도 있게 된다는. 저는 2위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인텔이 TSMC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포의 변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2위가 아니라 아예 3위로 추락할 수 있는 이 기술이 없는 상태로서는 패블리스 제대로 주문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보고에 따르면 이 TSMC와 삼성에 빼앗긴 입지를 만회한다. 그러니까 다시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인텔이 다시 다 가져가겠다. 특히 이 파운드리 부분은 고객 주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퀄컴이라든지 많은 패블리스 회사들이 굳이 TSMC나 삼성에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인텔의 어떤 대량 생산망, 거기다가 ARM의 최첨단의 기술 합친 이 두 동맹군 쪽으로 간다면 그동안에 TSMC에 있었던 고객들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또 예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ARM과 인텔의 그 협업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그런 게 변수가 하나 남아 있는데 현재 지금 ARM 최고 경영자의 인터뷰나 또 그 패싱어 이 인텔 CEO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깊은 부분에까지 협력을 하겠다. 1.8 나노까지도 생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로서는 아주 최대의 지금 복병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ARM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이 불발되니까 이제 증시 상장하겠다. 최근에는 뭐 미국 상장 소식까지 구체적으로 좀 들리던데 이번 인텔과의 동맹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장 흥행몰이의 하나의 계획 중 하나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손정희 회장 입장에서는요. 손정희란 분은 제1동포이면서 지금은 국적을 완전히 일본을 채택을 해서 한국계 일본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프트뱅크 오너인데 이분이 비전 펀드라는 걸 해서 전 세계의 새로운 스타트업에 정말 그 손정희 촉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장사될 만한 쪽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새로운 기업도 키우고 소프트뱅크도 세계적인 회사로 키웠는데 문제는 최근 한 수년간 이게 코로나19 금리 인상 파고로 해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난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 중에 손정희 회장이 투자했던 것 중에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게 바로 ARM이라는 회사예요. 이 ARM을 팔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데 엔비디아를 합병시킨다는 그게 일단 결렬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ARM을 삼성전자에 파는 문제도 깊이 있게 논의를 했어요. 네. SK 하이닉스에도 ARM을 사고 싶다. 그런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것을 직접 사지 못한 것은 바로 공정거래당국의 인수 합병 승인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ARM의 거래 금액이 워낙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니까 손정희 회장으로서는 이중의 자금난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뉴욕 증시 상장을 했다. 상장을 하면 IPO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주식을 팔 수 있게 되면 소프트뱅크의 자금난을 돌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인텔과 합작을 한다? 그러면 이 ARM이라는 회사의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인텔의 한 수가 아니라 손정의의 한 수인데 그것이 모국인 삼성전자나 또 대만의 TSMC한테는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비상한 관심입니다. 정말 깜짝 동맹인데요. 그 ARM에 이제 매각이 안 되고 상장을 추진하는데 동시에 또 보면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처분을 하더라고요. 올 들어서도 보면 이것도 좀 현금 확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일까요? 그렇습니다. 알리바바 하면 우리는 마윈, 잭마라는 마윈 뭐 나타났다고 얘기하지만 특정 언론의 보도가 아직도 오리무중인 이 마윈 선생을 연상하지만 사실은 아이디어는 마윈이 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손정희 회장이 투자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대기업으로 크지 못합니다. 자그마한 스타트업에 불과한 회사를 손정희 회장이 금액을 투자해서 알리바바를 키웠는데요. 문제는 이 알리바바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더 이상 크는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손정희 회장이 주식을 조금씩 팔았거든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였어요. 거기다가 지금 소프트뱅크의 주가 하락에 겹치니까 조금씩 팔았는데 최근에는 지금 알리바바 주가가 평상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했다. 손해보면서 팔았다. 이 얘기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알리바바 지분율 2014년만 해도 34%대였는데 현재는 3.8%대로 5% 아래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올 1분기까지 이제 실적을 보니까 벌써 3개 분기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제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 파고를 틈타서 완전히 TSMC가 반도체 총 판매량, 총 수익 면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반도체 왕자에 우뚝 솟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TSMC는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파운드리도 하고 메모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삼성의 반도체 분야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 TSMC의 파운드리 매출액이 삼성을 더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불경기에서 삼성은 그야말로 눈물에 감산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TSMC는 오히려 지금 정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역시 어려울 때일수록 기술 분야에 투자한 회사가 더 경쟁력이 훨씬 높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얘기하셨으니까 저희 다음 아이템이랑도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것 같은데 또 기술이 바로 돈이고 또 특허가 돈이잖아요. 글로벌 기업들 갑질 소식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국적 통신업체인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박사님, 이거 공정위가 과징금 내렸던 게 벌써 7년 전이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참 판결이 좀 너무 길어져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전에 내린 1조 원 이상의 과징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최종적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법률적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8년 8개월 만에 1조 과징금을 내라 이렇게 최종 판시를 했습니다. 자, 이 핵심 내용은요. 퀄컴이라는 회사는 그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예요. 공장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밖에 없는 조그마한 회사예요. 캘리포니아 지방 분교 같은 조그마한 대학 교수들이 시작한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갤럭시 아닙니까? 이 갤럭시를 팔면 어느 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 것으로 생각하세요? 삼성전자는 아니니까 물어보시는 거겠죠? 너무 머리가 좋으시면 신문하는 사람이 좀 머쓱하지 않습니까? 퀄컴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자, 왜냐하면요.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 돈은 걷어갑니다. 외형 매출은 갤럭시 팔아서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가져가요. 그런데 이 반도체가 작동하는 이 논리를 안에 반도체를 뜯어보면 안에 칩셋이라는 AP라는 게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 갤럭시를 움직이게 하는 CPU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 퀄컴 거예요. 이건 삼성전자의 갤럭시뿐만 아니라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으로 치면 두뇌를 퀄컴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 갤럭시 안에서 그것이 움직이게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아닙니까? 네. 이것은 구글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과 퀄컴이 우리 갤럭시 판돈의 실제 이득의 대부분은 중간에 가로채 간다. 그만큼 기술이 중요한 건데.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네요, 거의. 물론 뭐 삼성전자도 팔아서 고용도 창출하고 돈을 벌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퀄컴이 더 이득을 보는데 그 AP라는 칩셋, 이 기술을 퀄컴만이 갖고 있다고요. 근데 특허 중에요. 특허가 크게 보면 두 가지 특허가 있어요. 일반 특허가 있고 일반 특허와 특별 어떤 필수 특허라는 게 있는데요. SEP라는 스페셜 에센셜 PT라는 게 피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퀄컴이 갖고 있는 바로 AP가 SEP에 속하는데 이 특허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특허를 SEP 특허라고 그러는데 바로 퀄컴이 갖고 있는 이 AP의 칩셋에 관한 특허가 SEP 특허거든요. 이 대목을 가지면 완전히 독점을 하기 때문에 국제 우리 특허 협회에서 프렌드 조항을 적용합니다. 이것을 SEP라는 특허를 인정해 주는 대신에 특허 갑질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특허를 갖고 있으면 너희들이 특허를 갖고 있으면 이것을 다른 업체들은 이 특허를 경유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 사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특허를 팔 때는 보편적인 원칙, 그러니까 특허를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데 돈을 받는 거는 좋은데 조건 차별하지 마라. 이것을 프레드 조항이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것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 퀄컴은 칩셋에 SEP 특허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본인이 이 프레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특허 끼워 팔기도 하고 모든 갑질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퀄컴이 그 기술을 주지 않으면 쓰지 못하게 되니까 끼워 팔게 하는 거 다 응할 수밖에 없었고, 또 반도체 제조회사, 휴대폰 제조회사들도 그런 어떤 불평등 조약을 했는데 그동안에 퀄컴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소를 해서 8년 8개월 동안 끌어온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겼다. 그런 점에서 퀄컴의 갑질이 법률적으로 판정을 받았다. 근데 퀄컴도 이 대목에 대해서는 지금 수긍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적어도 우리한테만큼은 특허 공룡이자 갑질 공룡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게 또 퀄컴인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가 또 별개로 구글도 갑질을 했다, 앱마켓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박사님, IT 기업들 갑질이 왜 이렇게 계속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새로운 영역으로 출발하는 데 대해서 그런 규정이 완비가 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그야말로 빅테크 독점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도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 견제하는 데에 대해서 법률적 절차나 관련 당국의 어떤 규제가 조금 더 느슨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T 빅테크 어떤 IT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특히 갑질을 많이 하는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 또 사법당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비상한 각오로 이런 빅테크 갑질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도 저희 방송 많이 보신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좀 면밀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업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광저우에 위치한 LG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이번 방문이 좀 눈에 띄는 게요. 시 주석이 집권 3기 시작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방문한 외자 기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은 지난해 들어서 이른바 공동부유 정책을 하면서 빅테크 때리기를 했고, 또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면서 많은 외자 기업들이 지금 중국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기에 돌입한 시진핑 국가주석으로서는 지금 경제를 부흥시키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외국의 앞선 기업이
떠난다는 것은 큰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떠나지 말라. 또 현재 중국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좀 들어와라. 그런 구애, 사랑의 표시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LG를 꼭 잡은 거예요. 참고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인이 누군지 아시죠? 펑리위안 여사. 네네. 이분이 지난번에 기자들 인터뷰 갔을 때 그 화장품이 LG 생활건강에서는 후였어요. 네. 원래 시진핑 국가주석이 저장성 그 서기장을 할 때 그때 LG 초청으로 한국에 온 적도 있습니다. LG하고는 좀 인연이 있어요. 어쨌든 3년임을 하면서 최초로 외자 기업에 방문을 했는데 그래서 LG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드 이후로 한국에 완전히 삐쳐서 오라 해도 안 오잖아요. 몇 년째 안 오고 계속 보복만 하고 있고 한국 관광객도 안 보내고 그야말로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 이제 좀 반성을 하신 건가?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안 하다가는 중국 왕서방들의 손실이 더 크다 이렇게 본 것인지 아니면 해외 기업들의 그 외자 출자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LG에 갈 필요가 있었다고 느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LG 디스플레이로 왔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그 우리로서는 고무적입니다. 이제 LG 디스플레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LCD 지금 전부 중국이 기술을 다 가져가서 엄청난 적자. 그래서 LG 전자로부터 1조를 긴급 수혜를 받기도 했는데 좀 미리 좀 와서 좀 챙기지. 거의 다 망할 지경에 이제 왔어야 이런 어떤 그 한스러운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안 망했습니다, 박사님. 네, 어쨌든 시진핑 국가주석이 온 것은 돌아온 푸 반갑습니다. 시진핑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서훈입니다. 오늘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내륙에는 전남 남서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충청 남부와 전북, 오후에는 경상도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제주 3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 이상 비가 오겠고요. 남해안 20에서 60, 그 밖에 전라도와 경남, 경북 남부에는 10에서 40mm가 되겠고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근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가 아주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 비가 내리면서 황사의 영향은 줄어들겠습니다. 이에 따라 WHO 기준 오늘 오후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라도와 경남권, 대전과 대구, 제주가 한때 나쁨 단계로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전국 공기질은 탁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전국 공기질이 양호하겠지만 다시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인천 12도, 수원과 춘천 9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청주와 대전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울진 13도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낮 기온은 속초 17도, 울진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 10도, 제주는 15도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부산 19도, 대구 23도, 전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에서 최대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일요일인 모레는 강원도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모닝벨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